하고 계속 그 토론을 이어가는 식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네.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온 복잡계 과학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 연결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생각이에요. 네. 그 사회 연결망에 대한 연구를 정량적으로 한 사람으로는 그 밀그람이라는 사회학자 혹은 사회심리학자, 이분이 가장 유명한데요. 이분이 했던 실험을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짧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분이 한 실험이 뭐냐면, 이 미국의 이 가운데 부분 있죠. 이렇게 그 주 경계가 거의 직선인 미국의 중부의 주 경계가 직선인 지역은 뭐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거기 사는 사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그 영어 표현 중에 미들 오브 노웨어라는 표현 있잖아요. 아마 미국 사는 사람의 느낌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왜 하필 거기를 택했냐면, 밀그램이 한 실험이 이런 거예요. 여기 살고 있는 미국 사람한테 편지를 나눠줘요. 근데 그 편지는 어떤 정보가 적혀 있냐면, 그 편지를 받을 최종 수취인이 여기 살고 있다라는 정보를 주고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도 알려줘요. 그리고 그 사람의 직업도 알려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 정보를 주면서 이 편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살고 있는 미국 사람이 편지를 받은 다음에 해야 할 일은 그 편지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을 통해서 인편으로 이분한테 전달하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 편지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을 직접 알 일은 거의 없죠.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모르는데 혹시 내 친구 중에 이 사람을 나보다는 더 잘 알 것 같은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 본 다음에 그 사람한테 먼저 편지를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은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네가 알면은 갖다 주고, 네가 모르면 네 친구 중에 알 것 같은 사람한테 전달해 라고 하면서 부탁하라는 거죠. 그런데 편지가 전달될 때마다 편지 봉투에 지금 내가 누구고 내가 누구한테 전달했다는 걸 다 수기로 적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의 책상 위에 편지가 하나씩 인편으로 도착하겠죠. 그리고 편지 한 통의 봉투를 보면, 이 편지는 누구한테 출발해서 누구를 거쳐서 여기 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편지를 여러 통을 모았어요. 모두 도착한 편지가 64통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 64통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몇 단계를 거쳐서 이 편지를 여기에 전달했는지를 직접 계산해 측정할 수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결과를 알 텐데요. 이 미국에서 했던 이 밀그램의 실험 결과는 이 편지가 평균 6단계면 전달된다는 결론을 얻어요. 6단계가 지금 뭐 어떠세요? 좀 짧아 보이세요? 길어 보이세요? 짧아 보이시죠? 예. 미국의 인구가 3억 명이에요. 3억 명이라는 그 많은 사람이 딱 6단계면, 평균 6단계면 전달될 수 있다는 것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예. 그래서 이 밀그램 실험 얘기를 조금 더 할 텐데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설득하려고 시도하는 거는, 알고 보면 이게 하나도 안 신기하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설득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보통 과학 분야에서는 사고 실험이라고 하는데요. 사고 실험이 진짜 별거 아니에요. 사고 실험이라는 게 뭐 아인슈타인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상상만으로 실험을 하는 걸 사고 실험이라고 해요. 예. 근데 이건 진짜 실험하는 게 아니라서 오히려 사고 실험의 결과는 오히려 틀릴 수가 없는 그런 실험들이 많아요. 예. 이 밀그램의 실험을 사고 실험 형태로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상상을 해보시라고 제가 부탁드릴 거냐면, 이 밀그램의 편지 있잖아요. 그 편지를 밀그램이 저기 살고 있는 미국 사람한테 준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줬어요. 상상해 보세요. 상상. 밀그램이 여러분한테 줬어요. 그 편지를.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똑같아요. 저기 매사추세츠에 살고 있는 그 미국 사람한테 전달하라는 거예요. 밀그램이. 황당하시죠? 근데 여러분이 이 실험에 참가했다고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질문은, 여러분은 몇 단계면 전달할 수 있어요? 뭐 사실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뭐예요? 자, 먼저 밀그램의 미국에서 실험 결과가 알려주는 것은 미국 안에선 6단계면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할 일은 미국 안에만 넣기만 하면 돼요. 미국 안에 들어갔어요? 그럼 몇 단계면 전달되는 거예요? 7단계면 전달한다는 거예요. 미국에 아는 사람이 한 사람 이상 있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예, 거의 다 손 드시잖아요. 지금 손 드신 분은 7단계면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들 이해하셨죠? 예. 손 안 드신 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옆에서 손 드신 분한테 이렇게 드리세요. 그러면 8단계죠. 그러니까 이 지금 강연장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이 발음도 잘 안 되는 저 미국 사람한테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평균 8단계면 전달할 수 있어요. 미국에 아는 사람이 있는 분들은 7단계고요. 이게 왜 신기하는지 이제 더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인구는 3억이에요. 3억이 6단계면 연결돼요. 여러분을 포함한 전 세계 인구는 70억이 넘어요. 3억이 70억으로 67억이 늘었는데 두 사람을 연결하는 경로의 길이는 딱 한 단계만 늘어나요. 예. 그래서 그렇게 천천히 늘어나요. 경로의 길이가. 그러면 처음 밀그램 실험으로 돌아가면 3억이 6단계라는 것도 지금 생각하면 뭐 별거 안 신기해 보이시죠, 그죠? 예. 별로 안 신기해요. 예. 예. 그 다음에 이걸 제가 다른 방식의 사고 실험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이건 두 번째 사고 실험으로 해볼게요. 자, 이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러분이 편지를 받았어요. 밀그램의 편지를. 그러면 여러분은 몇 명한테 직접 전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질문은 별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친구가 몇 명이냐고 묻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친구가 몇 명이세요? 예. 이런 질문을 물리학자만으로 구성된 집단에 하면 지금쯤 누군가 손을 들고 저한테 뭐라고 합니다. 친구가 뭔지 정의하세요. 친구를 정의해야죠. 밀그램의 실험에서의 친구의 정의는 상당히 이렇게 느슨하게 한 정의였어요. 밀그램 실험에서 이렇게 했어요. First name basis라고 하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처음 만나면은 뭐 성과 이름을 얘기하고 곧바로 뭐라고 해요. 다음 날 만나면 그냥 존이라고 불러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느슨하게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우리나라는 사실 이런 문화는 없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각자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해보셔도 돼요. 휴대폰 전화번호를 연 다음에 그 중에 좀 쑥스러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화를 몇 명한테 할 수 있는지 세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이 퍼스트 네임 베이시스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에서의 이 지인의 정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연구하는 그 학자들도 있는데요. 던바의 수라고 부르죠. 그 던바의 수 최근에 책도 나왔더라고요. 예. 던바의 수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맺고 있는 사회 관계의 크기가 보통 150명 정도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계산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100명이라고 가정할게요. 여러분은 밀그램의 편지를 한 단계에 100명한테 전달할 수 있어요. 두 단계면 몇 명한테 전달할 수 있어요? 100 더하기 100이에요? 100 곱하기 100이에요? 네, 곱하기입니다. 네, 여기 더하기로 생각하신 분 계시죠? 네, 곱하기가 맞아요. 그래서 두 단계면 10,000명한테 보낼 수 있어요. 세 단계면 100만 명. 네 단계면 1억. 다섯 단계면 100억. 네. 그러면 3억의 6단계면 이제 어때요? 길어 보이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모든 사람이 딱 100명만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 5단계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연결돼요.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으로 늘어나면 뭐 정말 이렇게 세상이 좁은 거죠. 그래서 이 효과의 이름이 사실 정말로 좁은 세상 효과라고 불러요. 스몰 월드 이펙트라고 불러요. 세상이 생각보다 굉장히 좁다는 거죠. 그 세상이 좁다는 결론을 얻기 위해 필요한 조건도 아주 간단해요. 모든 사람이 친구가 뭐 100명이다라고 하면 세상이 좁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금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으로 계산한 건데요. 그거 솔직히 잘못 계산한 거예요. 혹시 눈치채신 분 계시죠? 왜? 친구가 겹치잖아요. 그죠?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으로는 늘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들의 친구가 다 100% 겹치진 않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하고 그 친구가 겹치는 게 뭐 100명 친구 중에 90명이고 10명만 안 겹친다라고 가정해도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으로 늘어나지 않지만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으로 늘어나죠. 그죠? 그래서 지수함수적으로 혹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결론은 몇 단계인지 구체적인 숫자가 1에서 2로 변할 수는 있지만 거의 뭐 똑같은 결론을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하는 거는 밀그램의 실험 결과가 하나도 신기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신기하다 그러면 여러분 설명해 주시면 돼요. 사고 실험 1, 사고 실험 2 다 기억하세요? 예. 예. 그러면 사실 제가 이런 과학 분야에서 연구하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연구, 제일 좋아하는 논문들 이런 것들이 많아요. 처음 들으면 굉장히 신기한데 막상 이해하고 나면은 무릎을 치면서 나는 왜 저걸 먼저 못했을까 그렇게 후회하게 만드는 연구들. 저는 이런 연구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한번 이걸 이해하고 나면은 잊어버릴 수도 없어요. 그죠? 예. 여러분이 오늘 밀그램의 실험에 대한 이야기가 그 정도로 알고 나니까
그거 뭐 당연한 건데 뭘 굳이 강연해서 설명해라는 정도로 모든 분들이 당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밀그램의 실제 논문에 실렸던 그림이에요. 그래서 평균 6단계지 정확히 6단계는 아니에요. 그건 조금 조심하긴 해야 돼요. 게다가 이 실험에 문제가 있어요. 이게 도착한 편지가 64통밖에 안 돼요. 실제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잊어버렸는데요. 200~300통을 보냈어요. 근데 도착한 것만 모아서 평균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보통 셀렉션 바이어스라고 하죠. 실제는 사실은 6단계보다 길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성공적으로 도착한 편지의 평균은 6단계라는 거는 맞고요. 예, 이런 식의 그 연구 분야를 요새 네트워크라고 불러요. 네트워크는 별게 아니고요. 점을 다른 점들과 선으로 연결한 걸 네트워크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네트워크 그림은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네트워크 그림 그릴 때 요 위에서 요 점의 정확한 위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 두 점을 연결하는 선을 고무줄처럼 생각하셔도 돼요. 요걸 쭉 잡아 늘려서 이쪽에 그린다고 한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뭐 있던 관계가 없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는 건 기억하세요. 네트워크 그림에서 점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를 처음 시작한 사람은 수학자예요. 이 수학자가 누군지는 이 아래에 있는 이 구글이 이 수학자 생일날 이렇게 재밌게 바꿔준 로고를 보시면 이 수학자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여기 아마 그 고등학교 이과생이 있으면 금방 알 거예요. 요새는 안 배우나? 요새 이거 배워요, 안 배워요? 고등학교 때. 제가 잊어버렸다. 옛날에는 조금 나왔는데 어쨌든 이게 오일러의 공식이에요. 요 식이. 그래서 이 수학자가 오일러고요. 오일러가 이 오일러의 공식, 또 이것도 유명한 식이죠. 3차원 다면체에서 버텍스의 숫자, 엣지의 숫자, 페이스의 숫자가 만족해야 되는 식을 찾은 것으로도 유명하고요. 그리고 이 구글이 만든 이 로고를 보면 여기 보면 요게 있죠. 이게 바로 이 도시의 약도예요. 이 오일러가 당시에 어떤 수학 문제를 해결했는지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유럽을 여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도시에 도착했어요. 이 도시의 그 기차역이 여기라고 생각할게요. 근데 여러분이 이 도시를 하루 안에 구경하고 딴 도시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이 도시를 다 구경하고 싶어요. 근데 글쎄 이 도시가 다리가 그렇게 유명하다네요. 다리를도 다 보고 싶어요. 근데 갔던 다리 또 2번 다시 방문하는 건 손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요 기차역에서 출발해서요. 중앙역에서 출발해서 도보로 이 도시를 다 구경하고 오고 싶어요. 다시 기차 타러. 그런데 여기 도시에 있는 7개의 다리는 딱 한 번씩만 건너고 싶어요. 2번 건너도 시간 생각하면 손해고 한 번도 못 건너도 안 돼요. 딱 한 번씩만 이 다리를 건너서 도시를 다 구경하고 처음 위치로 올 수 있느냐. 그 문제가 이 오일러가 해결한 퀘니스버그의 7다리 문제예요. 이거 상당히 그 수학 문제로도 재밌을 뿐더러 여러분이 유럽 여행을 할 때 이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만 그 시간 낭비 없이 이 도시를 다 구경할 수 있을 거예요. 아주 실용적인 문제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예.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설명할게요. 자, 여기서 오일러가 생각한 건 이 도시를 이렇게 그리자는 거예요. 그 중간 단계가 여기예요. 이 도시의 이 큰 영역 있죠. 여기는 한 번 가면 다리 안 건너고 다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를 그냥 한 점으로 그리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 여의도 같은 섬이 있는데요. 이 섬은 또 이렇게 한 점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요게 바로 요 섬이라는 거는 뭐로 알 수 있냐면 요 섬을 다른 지역과 연결하는 다리의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죠. 여기서도 선이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그러니까 요 섬이 여기고요. 여기가 여기고 여기가 여기고 여기가 여기예요. 예. 그 다음엔 오일러가 해결한 이 퀘니스버그 7다리 문제가 뭐가 되냐면 여러분이 종이 위에 이 도형을 그리는 문제가 돼요. 그냥. 요 선을 한 번 긋는다는 의미가 요 다리를 한 번 걷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요 다리 건너서 구경하고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고 여기로 갈까요? 어이구. 그럼 딴 데를 못 건너뛰네요. 그죠? 그럼 다르게 해야겠다. 여기로 먼저 갈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또 안 되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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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또 안 되네. 그죠? 그래서 해보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오일러가 이걸 찾은 거예요. 이 도시에선 이렇게 전략을 세웠다가는 원래 계획했던 대로 여행을 못 하는구나 하는 걸 오일러가 발견하죠. 이걸 우리말에서 한붓 그리기 문제라고 해요. 저는 진짜 그냥 간단한 문제예요. 그런데 오일러가 한붓 그리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방법을 찾아요.
어떤 도시는 이렇게 구경할 수 있고 어떤 도시는 이렇게 구경할 수 없다는 것을 찾아요. 그걸 짤막하게 설명드릴까요? 어렵지 않으니까 짤막하게 설명드릴게요. 오일러가 생각한 거는 여기 이런 점 있죠. 이 점을 둘로 나누자는 거예요. 이 점은 선이 두 개 붙어 있죠. 선이 짝수에 붙어 있는 걸 짝수점이라고 부르고요. 선이 홀수에 붙어 있어요. 얘는 하나, 둘, 셋. 홀수에 붙어 있는 거 홀수점으로 부르자는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 모양에서 홀수점이 몇 개, 짝수점이 몇 개인지만 세면 그러면 이 모양이 한복 그리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일반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걸 발견해요. 사실 아이디어가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자, 어떤 점이 짝수점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짝수점은 한번 들어왔으면 나갔으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2가 늘어나니까 짝수가 되죠.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면 또 들어와야 돼요. 나갔다면 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항상 짝수로 남아 있죠. 홀수점은 거꾸로예요. 처음에 출발해서 나갔어요. 뭐 다음에 들어올 수는 있어요. 들어왔으면 또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간 다음엔 들어오면 안 돼요. 왜? 들어오면 이젠 홀수점이 아니라 짝수점이 되죠. 그래서 맨 마지막을 생각을 하면 홀수점에선 나간 다음에 들어오면 안 돼요. 또 마지막에 홀수점에서 끝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거기서 나가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홀수점이 두 개가 있는 도형까지는 한복 그리기가 돼요. 어떻게? 홀수점 중에 하나는 출발점으로 쓰면 돼요. 나중에 거기로 돌아오지 말고. 홀수점 중에 나머지 하나는 종착점으로 쓰면 돼요. 마지막에 거기로 들어왔으면 나가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홀수점이 두 개 이상이라고 해보세요. 4개예요. 그러면 당연히 한복 그리기가 안 돼요. 홀수점 4개 중에 2개는 출발점과 종착점으로 써요. 그런데 다른 홀수점으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맞죠? 네. 그래서 이건 한복 그리기가 안 된다는 것을 오일러가 홀수점, 짝수점 얘기를 갖고 일반적인 증명을 찾아요. 지금 맨 오른쪽 이 도형은 한복 그리기가 되나요? 안 되나요? 이건 다 5개거든요. 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홀수점이라서 이게 안 돼요. 예. 제가 이걸 안 된다는 거를 초등학교 때 알았어요. 제가 수학 천재라 안 게 아니라 일주일 그려봤어요. 지금도 기억해요. 이게 안 된다는 걸.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이 초등학교 학생의 학부모라면 저는 오일러의 짝수점, 홀수점 가르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나중에 배워도 돼요. 그런데 초등학교 학생이라면 이걸 일주일을 고생해 보는 것이 그 학생한테는 미래를 생각하면 훨씬 더 중요한 경험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미리 배우는 게 손해인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초등학생이 이거 물어보면 홀수점, 짝수점 비밀로 하세요. 가르치지 마시고요. 이거 일주일 동안 해보라고 하세요. 이 그림을. 그러면 그 학생이 저처럼 나이 50이 돼도 지금도 기억해요. 이거 안 된다는 걸. 예. 그 다음에 이 네트워크도 제가 아주 재밌게 생각하는 네트워크예요. 이 네트워크는 여기 제목이 있는 것처럼 사회 연결망이에요. 즉, 이 네트워크에서 이 두 사람을 연결하는 선은 두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를 뜻해요. 그럼 이 사회 연결망으로 표현된 이 네트워크가 도대체 사람들의 어떤 관계를 갖고 이 네트워크를 그린 것일까 하는 걸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해 볼 거예요. 이게 뭐 카오스 물리 마스터 클래스를 같이 들은 사람이란 뜻이냐, 이게 뭐 초등학교 동창이냐, 같은 회사 사람이냐,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네트워크를 보시면 이렇게 닫혀진 모습이 있어요. 그죠? 이거를 사각형이라고 부를게요. 하나, 둘, 셋, 넷. 사각형이 있습니다. 여기 좀 큰 것도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건 육각형이에요. 여기도 사각형 있죠. 하나, 둘, 셋, 넷. 사각형. 또 큰 것도 있거든. 여기도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건 팔각형이에요. 진짜 큰 거 있거든요. 한번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해서 돌아올게요. 여기서 출발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건 12각형이네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사각형, 육각형, 팔각형, 12각형은 찾았어요. 근데 여기 이 네트워크엔 삼각형, 오각형, 칠각형, 구각형은 없어요. 이게 뭘까요?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사각형, 즉 짝수각형하고 예를 들어 삼각형 같은 홀수각형은 큰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설명드릴게요. 이 사각형의 한 점에다가 빨간색을 칠할게요. 그리고 약속이 빨간색 옆에는 파란색을 칠할 거고요.
파란색 옆에는 다시 빨간색을 칠할게요. 여기 빨간색이니까 파란색 칠하고요. 파란색이니까 빨간색이고요. 이렇게 색칠할 수 있죠. 그래서 사각형을 이 각각을 빨간색, 파란색을 지금 말씀드린 규칙대로 칠하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요. 그런데 삼각형은 그게 안 돼요. 여기다 빨간색 칠하면 파란색 칠하는 거 맞죠? 여기 파란색 칠했으니까 여기 빨간색을 칠하면 이 사람이 싫어해요. 그렇다고 여기가 파란색이니까 파란색을 칠할까요? 그럼 이 사람은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싫어하죠. 그래서 짝수각형은 빨간색, 파란색을 지금 말씀드린 규칙을 따라 칠할 수 있고요. 삼각형은 그게 안 돼요. 홀수각형은. 그러면 이 네트워크는 이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한테 색칠을 다 아무런 고민 없이 할 수 있는 네트워크예요. 그럼 이건 어떤 네트워크일까요? 이 네트워크는 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떤 관계를 갖고 그린 걸까요? 이 네트워크는 남녀 관계의 네트워크예요. 이 네트워크는 헐리우드 영화 배우들이 뭐 누가 누구랑 결혼을 했다, 누가 누구와 뭐 데이트를 하는 게 기사화됐다든가 그런 정보들을 모아서 스웨덴의 한 일간지에서 그 데이터를 공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갖고 그려본 거고요. 여기서 보면 여러분이 익숙한 이름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뭐 다들 이해는 하시죠? 기네스 펠트로, 뭐 이렇게 유명한 배우들이 있어요. 자, 어쨌든 이 네트워크에서는 삼각형은 없습니다. 삼각형이 없어야 될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그 신문 기사에 의해서 그려본 네트워크에서는 삼각형은 보이진 않고요. 그런데 여기서 사각형은 많다는 거예요. 남녀 관계의 사각형이라는 게 사실 보통 생각해 보시면은 보통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하기에 쉽지 않아요. 사각형의 의미가 가장 쉽게 사각형을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두 부부가 결혼해서 살고 있었는데요. 이혼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재혼을 하면 사각형이 만들어질까요? 이렇게 바꿔서 하시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 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보신 분 계세요? 그렇죠. 거의 없죠. 그래서 보통 저나 여러분 같은 분들은 사각형을 만드는 것을 잘 하질 않아요. 그런데 이 헐리우드 배우들은 사각형을 만든다는 거죠. 그 비슷한 연구가 미국의 한 사회학자가 한 연구인데요. 이분이 미국의 한 익명의 고등학교에서 남녀 학생들의 어떤 로맨틱 앤 섹슈얼 네트워크를 조사를 한 건데요. 여기서는 삼각형은 있습니다. 하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사각형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고등학생이 여러분이나 저처럼 상당히 일반적인 그런 방식을 따른다는 거죠. 이 논문에 소개된 구절을 하나 제가 카피해 왔는데요. 여기 보면 사각형의 의미가 이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Don't date your old partner's current partner's old partner. 뭐 이렇게는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법으로 금지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법에 그런 규정이 있을 리 없잖아요. 이거는 그 규범적인 금지라는 거, 일종의 어떤 심리적인 그런 터부 같은 거죠. 그런데 그 헐리우드에선 사각형을 많이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제가 지금 오늘 뭐 헐리우드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지금 왜 이런 네트워크라는 분석 툴이 과학자들이 상당히 유용하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도 짐작하실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하고 제가 같이 본 정보는 이게 다예요. 이거 말고 아무런 정보 없었잖아요. 여기서 점들이 다른 점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만 본 거예요. 근데 그 정보만 갖고도 이게 아마도 남녀 관계인 것 같다라는 것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하고 제가 찾은 사실은 헐리우드의 남녀 관계는 일반인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근데 그걸 뭐 설문조사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 갖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네트워크라는 방법론이 뭐 물리학 분야뿐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지도 여러분이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물론 네트워크에 관심을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된 건 이 인터넷의 등장 이후예요. 인터넷은 대표적인 척도 없는 연결망이라고 불리는데요. 척도가 없다는 것은 오늘 설명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생략하고요. 인터넷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인터넷과 월드 와이드 웹, WWW라고 불리는 월드 와이드 웹은 사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인터넷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일종의 하드웨어적인 연결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월드 와이드 웹은 소프트웨어적인 연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휴대폰에서 이렇게 클릭하면은 어떤 유명 홈페이지에 접속을 직접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휴대폰과 그 유명 홈페이지 사이에 어떤 지금 그 정말로 한 단계의 연결이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월드와이드 웹은 일종의 소프트웨어적인 연결이에요. 이 소프트웨어적인 연결을 통한 것도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이런 구조를 갖게 된다는 걸 다 잘 알려져 있어요. 여기서 그림을 보실 때 이 하얀색으로 밝게 표시되어 있는 홈페이지는 엄청나게 연결선이 많은 홈페이지라고 생각하시고요. 여기서 이렇게 흐릿하게 바깥쪽에 배경하고 거의 비슷한 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홈페이지들은 연결선이 거의 없는 홈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네트워크를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는 게 이렇게 밝은 홈페이지는 몇 개 없다는 거예요. 그죠? 기껏해 한 하나, 둘, 셋, 넷, 뭐 기껏해 한 10개 정도 될 것 같네요. 대부분의 홈페이지들은 이 바깥쪽에서 연결선이 거의 없는 홈페이지들이 절대 다수예요. 저도 홈페이지 있어요. 아무도 모르죠. 여기 아시는 분 없잖아요. 예. 근데 실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홈페이지도 똑같아요. 근데 실망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런 홈페이지가 절대 다수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렇고요. 극소수만 연결이 아주 많아요. 예. 이것도 오늘 자꾸 그 남녀 관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 어떤 그 황색 저널에 출판된 논문이 아니고요. 이게 네이처에 출판된 논문이에요. 네이처인가 사이언스인가? 네이처였던 것 같아요. 네이처에서 한 스웨덴 사회학자가 스웨덴 사람들한테 이 질문을 해요. 선생님은 평생 몇 명과 잠자리를 같이 했나요? 그리고 데이터를 다 모은 다음에 이 잠자리 파트너 숫자의 확률 분포를, 사실은 정확하게 누적 확률 분포예요. 누적 확률 분포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논문에서 출판했는데요. 당연히 여기서 보시면 누구나 금방 발견할 수 있는 분이 있죠. 이분은 파트너의 숫자가 1000명에 육박해요. 그 분은 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남성 중에 딱 한 명이에요. 여성분 중에는 최고가 100명의 파트너를 가지셨던 여성분도 더 많아요. 이걸 그 똑같은 그래프도 과학자들이 보면 이렇게 세심한 것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자, 보세요. 이 카사노바가 이 여성에 해당한 여성 카사노바보다 남성 카사노바가 이 값이 더 아래에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설문조사에 참여할 때 응답률이 남성이 더 높았다는 뜻이에요. 금방 보실 수 있어요? 이 누적 확률 값이 전체, 이 카사노바는 한 명이잖아요. 이걸 그림을 그릴 때는 1 나누기 전체 참여한 사람의 그 숫자로 나눠서 그림을 그리게 돼요. 그게 그래야지만 확률이 되니까. 근데 이게 더 작잖아요. 그럼 남성의 응답률이 여성의 응답률보다 높았다는 것도 그래프에서 금방 볼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이런 분이 있다는 게 아주 흥미롭죠. 그런데 이게 스웨덴에서 한 설문조사였는데요. 여기서도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 있고요. 이 분은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 중에 딱 한 명이에요. 이게 설문에 몇 명이 참여했는지도 저는 알 수 있네요. 이게 몇천 분의 1인지를 보면 되거든요. 한 2, 3천 분의 1이니까 그래도 꽤 대규모 설문조사였네요. 몇천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예요. 남성은 그 정도, 여성은 1000명 정도 참여했고요. 남성은 한 3000명 정도 참여한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스웨덴에서의 남녀관계를 조사한 이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이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스웨덴에서의 남녀의 연결망이 이런 구조하고 비슷할 거라는 거예요. 이분이 카사노바예요. 이분은 연결선이 굉장히 많아서 밝게 표시되어 있을 거고요. 대부분의 사람은 바깥쪽에 있어서 이렇게 흐릿하게 표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 이 설문조사 결과로 얻은 이 확률 분포에 의하면 스웨덴에서의 남녀 관계가 이거 비슷할 거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 이 데이터를 갖고 이렇게 연결망을 만들 수는 없어요. 이 연결망을 만들려면 어떤 조사까지 했어야 돼요? 선생님이 잠자리 한 1000명의 이름을 다 대세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만 직접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조사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숫자만 물어본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종 결과로 보면 실제 네트워크 이런 모양일 거다라는 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상상을 해볼게요. 남녀의 잠자리에 의해서 전염되는 어떤 병이 있다고 상상하고요. 그 병의 전파를 막을 수 있는 백신을 스웨덴 정부에서 개발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그 백신을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돼요. 그렇죠? 누가 받아가야 돼요? 이분이 받아가야 돼요. 맞죠? 그래야지만 이분이 그 전염병을 퍼뜨리는 것을 막을 수 있죠. 이분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스웨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이분한테 오라고 하면 되죠. 근데 있는 줄 아는데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웨덴 총리가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죠.
파트너 숫자가 100명 이상이신 분들은 내일 아침에 국회의사당 앞으로 나오세요. 아무도 안 갈 거 아니에요. 이분은 오라고 하면 안 와요. 그게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오라고 하면 안 오는데 이분한테 꼭 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두 번째 스웨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예요.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 아무한테나 백신을 나눠줘요. 뭐 그게 별 수 없죠. 뭐 그 방법밖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나눠주면 이 사람이 받아갈까요? 이 사람이 그 시간에 뜬금없이 국회의사당 앞을 어슬렁거릴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러면 받아가는 사람들은 대개 이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이 분들이 인구의 절대 다수예요. 무작위적으로 나눠주면 백신을 받아갈 사람들은 이쪽 사람들이에요. 그럼 아주 미묘한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분도 짐작할 수 있어요. 이분한테 주고 싶은데 이분은 오라고 해도 안 와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아무한테나 백신을 나눠줘요. 그럼 문제가 이분들만 받아가요. 이게 왜 문제냐면 이분들은 백신을 받아갈 필요가 없는 분들이에요. 즉 아무한테나 나눠주면 받아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만 받아가요. 이분한테 주고 싶은데. 아주 재밌으면서도 미묘한 문제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해결하는 한 물리학자의 논문이 있어요. 제가 이 논문도 굉장히 좋아하는 논문인데요. 읽어보시지 마세요. 아주 어려워요. 하지만 아이디어는 간단해요. 아이디어는 여러분들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아이디어만 설명드릴게요. 스웨덴 정부에서 백신을 나눠줄 때 이 앞부분은 똑같아요. 아무한테나 나눠줘요. 아무한테나 나눠주면 누가 받아가요? 이 사람 안 받아가고요. 이 사람들만 받아가요. 밖에 있는 사람들만. 그런데 나눠주면서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직접 쓰지 마시고요. 파트너한테 드리세요라고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전달돼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파트너가 1000명이에요. 1000명 중에 한 명만 받아가도 며칠 지나면 이 사람한테 전달돼요. 스웨덴 정부에서 인구의 10%한테 무작위적으로 나눠줬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일주일 지나면 이분한테 백신이 몇 개가 도착해요? 이 사람은 100개를 받아요. 파트너가 1000명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죠. 아무한테나 나눠주되 직접 쓰지 마시고 전달해 주세요라고만 해도 이분한테 백신이 전달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전염병의 전파 그리고 전염병을 전파를 막을 수 있는 백신의 배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하는 것이 최근에 이런 컴플렉스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 분야의 연구 결과로 현재 실제에서도 많은 경우에 이렇게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남은 시간에는 제가 했던 연구 중에 좀 재미있게 재밌는 연구가 좀 있었다고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 얘기를 좀 설명드릴게요. 제가 했던 연구가 어느 학회에 갔는데 어떤 정치학 박사님이 엄청나게 재미있는 발표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연구에 사용한 데이터가 이거였어요. 103명으로 이루어진 어떤 조직에 대해서 안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설문조사의 내용이 이거예요. 2003년과 2006년 두 해에 사람들한테 뭘 물어봤냐면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5명을 적어라.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것도 있어요. 같이 일하기 싫음 5명도 적어달라라고 한 거예요. 이게 참 미묘한 아주 민감할 수 있는 설문조사인데 어쨌든 그런 그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네트워크 그림을 이제 그릴 텐데요. 네트워크 그림을 그릴 때 앞에서 헐리우드 배우의 네트워크를 그린 것과 다르게 그려야 돼요. 첫 번째는 이 네트워크를 그릴 때는 화살표로 그려야 돼요. 방향이 있게. 왜냐하면 A는 B하고 일하고 싶어 하는데 B는 A하고 일하기 싫을 수도 있죠. 그래서 방향이 있어요. 여기는. 아까 헐리우드 남녀 관계는 방향이 필요 없죠. 둘이 사귀냐 안 사귀냐만 중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화살표에 색칠을 할 수 있어요. 좋아하는 관계는 파란색, 싫어하는 관계는 빨간색. 그래서 화살표에 색칠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라는 것이 보통 아까 보여드린 네트워크가 달라요. 그럼 이 데이터를 다 모아서 네트워크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여기서 가운데 제가 학생들이랑 독수리 오형제라고 부르는 분들이 보이시죠? 이 독수리 오형제들은 머리 뒤에 후광이 있어요. 후광이 이렇게 있잖아요. 후광. 예. 이 후광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 분들이 붉은색 화살표를 워낙 많이 받아요. 사방에서. 그래서 이분의 머리 주위에 이렇게 붉은색 후광이 만들어집니다. 예, 붉은색 후광이 있죠. 이분이 5명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파란색 후광은
별로 안 보이죠. 그래 그 의미가 너하고는 일하기 싫어라는 지목은 소수가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친구 관계, 너하고 일하고 싶어라는 지목은 그렇게 집중돼 있지는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림을 조금 다르게 그려본 게 이거예요. 이거는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데 사람들을 일렬로 쭉 세웠어요. 위에 있는 사람은 친구가 많은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적이 많은 사람. 그렇게 일렬로 쭉 세운 다음에 이 막대 그래프를 그릴 때 오른쪽에는 친구의 숫자를 막대로 표시하고요. 왼쪽에는 적의 숫자를 막대로 표시했어요. 그럼 친구가 많을수록 위에 있으니까 친구의 숫자는 쭉 줄어들다가 적의 숫자가 늘어나는 이런 S자 모양의 막대 그래프를 얻을 수 있죠. 여기서 제가 친구하고 적이라고 그냥 쉽게 불렀지만 의미가 사실 조금 다르긴 해요. 이 의미는 이 사람을 너하고 일하고 싶어 라고 지목한 사람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지목을 몇 개를 받았는지를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시다 보면 친구가 많은 사람이 적도 많아. 그런 얘기 들어보시죠? 들어보셨죠? 이거 거짓말이에요. 친구가 많은 사람은 적이 없고요. 적이 많은 사람은 친구가 없어요. 예. 그냥 재밌게 들으시라고 한 얘기예요. 이건 데이터가 딱 요거 하나라서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결론을 논문에 적었다가는 그냥 논문도 심사자들이 있거든요. 심사자한테 박살이 납니다. 그거 빼라고. 그렇잖아요. 이거 갖고 어떻게 그렇게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재밌으시라고 한 얘기예요. 처음에 이 데이터를 이렇게 그래프로 그릴 때는 제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진짜 궁금해요. 이분들은 단 하나의 파란색 화살표도 받지 못했고요. 단 하나의 붉은색 화살표도 받지 못한 분들이에요. 너무 궁금해요. 어떤 분들이지. 근데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완전히 익명의 데이터라서 저는 이게 어느 나라에서 한 조사인지도 사실 정보가 모릅니다. 제가. 좀 아쉽긴 해요. 궁금해요. 너무. 그 다음에 또 이분들도 좀 흥미롭다는 걸 나중에 찾았는데요. 이분들이 이쪽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분들은 단 하나의 파란색 화살표도 못 받았어요. 이분들은 엄청나게 많은 붉은색 화살표를 받았을 뿐더러 자기들끼리도 안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자기들끼리 좋아했으면 여기 뭐가 있어요? 하나라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분들은 단 하나의 화살표도 못 받았죠.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충격적인 결과일 수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살펴본 거는 이거를 저희 쪽 연구 분야에서는 트랜지션 매트릭스라고 불러요. 그냥 뭐 별게 아니에요. 제가 설명 아주 쉬워요. 별게 아니고요. 여기서 350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설명드릴게요. 이걸 왼쪽으로 쭉 가서 보시면 2003년에 좋아함이란 뜻이에요. 즉 2003년에 둘이 친구 관계였어요. 그 관계 중에 쭉 이쪽으로 가면 2006년이죠. 2006년에도 여전히 친구 관계로 남아있는 쌍의 숫자예요. 그래서 그게 350이 남아있어요. 적의 관계, 너 싫어 라고 하는 관계는 여기에 해당하는 숫자가 273이에요. 당연히 이게 더 크죠. 보면. 즉 친구 관계가 적 관계보다는 좀 더 안정적이란 뜻이에요. 친구 관계가 적 관계보다 조금 덜 변해요. 물론 이 테이블에서 가장 충격적인 두 숫자는 요거와 요거예요. 이 숫자의 의미는 2003년엔 친구였다가 적으로 바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친구는 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드물지만 가능해요. 근데 가장 끔찍한 숫자가 요거예요. 이건 적의 관계였던 사람 중에 친구 관계로 바뀐 두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 여러분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교훈을 드릴 수 있죠. 예. 친구라고 안심하지 마세요. 친구는 드물지만 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적은 아예 만들지 마세요. 적은 친구로 바뀌는 게 드물은 아주 어렵죠. 사실 이 연구할 때 데이터가 더 많았으면 더 살펴보고 있는 것들도 많았어요. 이런 것도 보고 싶었거든요. 우리 적의 적은 내 친구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그냥 보통 우리가 하는 얘기지만 이 데이터가 충분히 정교하고 커다란 데이터였다면 정말로 맞는지를 살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갖고. 2003년에 적의 적이었던 관계가 2006년에 친구로 바뀔 확률이 중립적인 관계에 비해서 더 높을까를 실제로 조사하면 돼요. 그죠? 근데 이건 너무 숫자가 작아서 제가 그런 걸 엄밀하게 볼 수는 없는 데이터에서 좀 아쉽기는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속한 직장에서 모아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분석해드릴 그 용인이 있습니다. 그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라서 감사하긴 했는데 이 같이 일하기 싫은 사람을 적어달라는 게 근데 민감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그런 조사를 했다는 게 놀랍긴 해요. 물론 이런 식으로 약간 민감한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익명으로 하면 사실
위험은 전혀 없죠. 저는 이게 우리나라인지 외국인지도 모르고 이게 회사인지 뭐 국립 무슨 연구기관인지도 전혀 모릅니다. 어쨌든 예, 이런 걸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 그 물리학자들은 조금 더 다른 정교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이 연구의 후반부에서 관심 있게 봤던 거는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이런 상상을 한 거죠. 제가 이 조직 혹은 이 회사의 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부서로 배치하고 싶어요. 어떻게 배치할까요? 당연히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은 같은 팀에, 같이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이렇게 다른 팀으로 이렇게 나눠 놓으면 이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했던 방법은, 이런 걸 할 때 물리학자들은 에너지라고 적으면 아주 마음이 편하거든요. 에너지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의하는지 의미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항의 의미는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은 같은 팀, 싫어하는 사람은 다른 팀, 그렇게 나눠서 사람들이 배치될수록 에너지가 더 낮아지도록 하는 항이에요. 두 번째 항의 의미는 가능한 한 각 부서의 크기를 균일하게 할수록 에너지가 낮아지는 항이에요. 첫 번째 항만 갖고 처음 했었거든요. 두 번째 항 없이.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 103명으로 이루어진 이 조직의 팀을 8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한 팀이 크기가 80명이에요. 그래서 다 모여서 일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실 제가 원했던 결과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요 항을 더 넣었어요. 이거는 가능한 한 사람들이 그 소속되어 있는 팀들이 여러 개 있을 텐데요. 그 팀마다 크기가 고만고만하도록 해주는 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를 딱 적으면 저희 같은 물리학자들은 이걸 그냥 프로그램에 넣어서 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상태 중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를 찾는 그런 연구를 하는 거죠. 그건 물리학에서 아주 표준적인 문제예요. 어떤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에너지를 정의한 다음에 어떨 때 그럼 에너지가 가장 낮아질까를 찾아요. 그럼 그게 아까 첫 번째 강의에서 뭐 엔트로피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엔트로피가 절대 온도 0도에서는 가장 낮은 값을 갖게 되고요. 절대 온도 0도에선 엔트로피 대신에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절대 온도 0도에서는 에너지가 항상 바닥 상태가 돼요. 즉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를 시스템이 선호하게 돼요. 물을 얼리면은 얼음이 되잖아요, 고체가. 그게 왜 그럴까도 물리학자들은 정확히 똑같게 설명해요. 섭씨 온도 0도보다 낮은 상태에서는 그 물 분자들이 얼음 같은 구조를 만들 때가 에너지가 더 낮아요. 그냥 그거로 아주 간단히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표준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물리학자들이 하기에는. 그런데 보통 물리학자들은 이 연구를 통해서 고체가 에너지가 낮을 때 어떤 구조를 갖는지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찾는 거라면, 제가 한 연구에선 똑같은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계산하지만 제 프로그램이 결과로 만들어내는 건 사람들이 어느 부서에서 일할수록 가장 더 행복할까는 찾는 문제로 바뀐 거죠. 그래서 물리학자들 이런 시도들을 좋아해요. 물리학의 표준적인 방법을 이용하는데요. 그 이용을 굉장히 물리학이 아닌 다른 대상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얻은 결과예요. 제가 원했던 결과 아니에요. 제가 원했던 건 이분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일할 수 있기를 바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분들이 워낙 아까 보셨죠? 너무 특별하세요. 이분들이 단 하나의 파란색 화살표를 못 받았잖아요. 이분들이 다른 부서에 속하는 순간 그 팀에 있는 분들은 아주 불행해지세요. 그래서 별 수 없이 제 프로그램의 결과는 이분들을 이렇게 한 팀으로 몰아놓는 것이 그 전 조직에는 더 행복한 상황이라는, 제가 원하진 않았지만 제 프로그램의 결과는 이랬어요. 사실 이 논문을 마무리할 때쯤에 워싱턴 포스트에서 그 중동의 굉장히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네트워크로 그린 그림이 있더라고요. 이 그림을 그린 방법이, 그런데 제가 그렸던 방법이랑 색깔까지 똑같았어요. 서포트하는 관계, 미워하는 관계. 그럼 저는 뭘 하고 싶었겠어요? 이걸 갖고 그냥 프로그램이 똑같아요. 여기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복잡한 중동의 정치 관계가 재편이 돼서 두 개의 정치 그룹으로 나뉜다면, 예를 들어 하마스는 어디 들어갈까, 이란은 어디 들어갈까 하는 걸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두 팀으로 나눠보면 이렇게 되고요. 세 팀으로 나눠보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 MB는 그 MB가 아닙니다. 이 MB는 무슬림 브라더스입니다. 예.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미리. 예.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짧게 설명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제 그룹 대학원생들이랑 살펴본 데이터예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를 하잖아요. 그걸 한 웹사이트에서 다 모아서 자료를 다 보유하고 있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여기를 방문해서 법안을 딱 클릭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 법안 제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누구 등이라고 할 때 처음에 앞에 나오는 분이 이 법안의 대표 발의자예요. 그리고는 이 법안을 클릭하면 누구누구가 이 법안 발의 함께 했는지를 다 알려줘요. 여기는 그래도 이 법안은 여러 당이 보이는데요. 어떤 많은 법안이 이래요. 예.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냐면,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제가 국회의원이에요. 제가 대표 발의하고 싶은 법안이 있어요. 근데 모았는데 9명밖에 못 모았어요. 그러면 문제가, 제가 깜빡하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접수가 되려면 10명 이상이 함께 발의해야 돼요. 9명 안 돼요. 9명이라면 어떻게든 한 명을 더 찾아야 돼요. 예. 그럼 당연히 누구한테 부탁할까요? 친한 사람한테 부탁하겠죠. 아이디어가 이 리스트를 다 모아요. 10,000개가 넘는 법안에 대해서 다 모으면 어느 국회의원이 어느 국회의원과 친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모았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렸어요. 복잡하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거를 그 네트워크 분야에서 이 전체를 어떤 두 국회의원들 사이에는 이렇게 선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국회의원들 사이에는 선이 별로 없고요. 그때 둘이 아주 강하게 뭉쳐 있을수록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같이 그려요. 덩어리로 이렇게 뭉치는 거죠. 그래서 제 학생들이 만들어준 그림은 이 국회의원 전체를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본 거예요. 그룹으로 4개로 나누면 이런 구조가 됩니다. 여기서 각 국회의원의 색깔은 그 국회의원이 소속된 정당의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어느 당인지 다들 보이시죠? 저는 솔직히 좀 아쉬웠어요. 제가 생각했던 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본인의 어떤 전문 영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문 영역에 따라서 법안 발의를 하는 패턴이 있다면 전문 영역에 따라서 이렇게 그룹으로 나뉘기를 바랬는데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전문 영역이 법안 발의를 할 때 크게 기여를 하지 않는다는 게 결론이에요. 다 그냥 자기 정당을 따라가요.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또 하나 제가 연구할 때 사실 가졌던 가설은 이런 거였어요. 이쪽에 있는 이분들이 나중에 이쪽에 있는 분들이랑 합해서 당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나중 그 결과를 과거에 이분들이 법안 발의를 누구랑 함께 했는지를 유심히 보면 혹시 미리 예측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봤던 거예요. 뭐 그렇죠. 그렇듯하죠. 예. 그렇듯한데 안 돼요. 우리나라.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은 여기 뭐 국회의원을 직접 아시는 분이 계시면 좀 죄송하긴 한데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공동 법안 발의는 거의 정당을 따라갑니다. 자기가 지금 현재 어느 당이었는지를 따라가요. 제가 원했던 건 이분들이 의외로 이쪽에 발견되거나 하면은 뭔가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전혀 그렇진 않았어요. 뭐 그래서 너무 예상할 수 있는 결과지만 좀 김 빠지는 결과라고 전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도 좀 의미 있는 결과도 좀 있었어요. 이쪽이 이분들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진보적인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들인데요. 이 두 정당은 그러면 어느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들과 법안 발의를 많이 할까? 그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누구나 짐작할 수 있어요. 이분들이 아마도 이쪽 분들하고는 좀 그래도 해도 이쪽 분들하고는 잘 안 하지 않을까. 그건 우리가 짐작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실제 법안 발의를 이 패턴을 모아서 보니까 그 우리가 짐작한 것들이 정말로 그렇다는 것을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 자료를 따로 준비하진 않았는데 이 연구하면서 한번 이런 것도 계산해 봤어요. 저와 제 학생들은 이거를 타율이라고 불렀어요. 그 몇 타석 몇 안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디어가 뭐냐면 어떤 특정 한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 중에 심의를 거치고 마지막 공폭 단계까지 간 법안이 얼마나 될까를 마치 야구의 안타처럼 계산해 보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평균 타율은 5%입니다. 5할이 아니고요. 0할 5푼입니다. 그러면 12,000개의 법안 중에 공포까지 간 거는 한 600개, 6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법안 발의를 그럼 많이 할까? 아마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지금 대표 발의한 법안이 공포까지 될 거로 확신하는 법안은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5%밖에 안 갑니다. 왜 그렇게 많이 할까라고 살펴보니까 최근에 많은 단체들에서 어떤 국회의원이 얼마나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할까를 측정하는 지표로 법안 발의의 숫자를 카운트합니다. 좀 속상하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많이 하는 게 그게
정말 노력해서 이게 정말 중요한 법안이니까 공포해서 그 사람들을 보다 편안하게 하자는 게 정말 맞을지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게 됐어요. 이게 단지 본인의 의정 활동을 보다 높게 평가받기 위해서 법안 발의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아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이 20대 국회가 종료되는 시점에 공포되지 않은 것들은 다 폐기됩니다. 그러니까 95%의 법안은 폐기됩니다. 그럼 그 다음 회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보다 더 낮게 평가받기 위해서 법안을 새로 상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안을 또 발의하겠죠. 그러면 아마 20대 국회에 폐기된 것도 또 유심히 봐서 또 이렇게 또 올리고 뭐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약간 좀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평균 타율은 5%인데요. 정당들마다 조금 달랐어요. 타율이. 여러분 한번 짐작해 보실 수 있어요? 이 정당 중에 어느 정당이 가장 성공률이 높았을까요? 어느 정당에서 대표 발의한 법안이 최종 공포까지 더 많이 갔을까요? 흥미롭더라고요. 그 타율이 가장 높은 정당이 여기예요. 여기 정당은 7%입니다. 대표 발의한 법안 중에 7%가 공포까지 갔어요. 아마 이분들이 이 거대 두 정당 사이에서 일종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함으로써 뭔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대표 발의한 거 좀 통과해 주면 뭐 그런 뭔가 부탁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가장 그 타율이 낮은 정당은 어딜까요? 여러분들 짐작할 수 있어요? 여기입니다. 여기는 우리나라 그 소수 정당의 비애를 제가 숫자로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 중에 정의당은 평균 타율이 1%가 안 됩니다. 여기가 7%인데 정의당의 평균 타율은 0. 몇 %예요. 예, 그러니까 뭐 7분의 1, 8분의 1밖에 안 되고요. 여기 지금은 아마 한 명밖에 안 남은 것 같긴 한데요. 이 정당은 타율이 0입니다. 대표 발의를 하긴 했는데요. 통과된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소수 정당의 비애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봤어요. 제 오늘 강연 마지막 슬라이드 같은데요. 제가 최근에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실제 저나 여러분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뭔가 그 통계 물리학적인 방법을 이용을 해서 분석해보고 그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해보고 그런 시도들을 요새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요새 뭐 빅데이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빅데이터라는 게 무조건 크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말 속담 중에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이쪽에만 많이만 모으는 쪽에 논의가 집중되는 것 같은데요. 똑같은 데이터라도 어떻게 꿰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처음부터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그러면 사실 엉뚱한 것만 모을 수도 있다는 게 저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제 오늘 강연 내용은 여기서 마치고요. 지금부터 남은 시간은 여러분들 질문 받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편하게 질문해 주시죠. 꼭 오늘 강연 내용이 아니더라도 뭐 제가 답할 수 있을 것으로 믿으신다면 뭐 아무거나 물어봐 주셔도 좋습니다. 먼저 개별 사건에서 확률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 가지 사건을 집합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개별 사건만을 본다면 그 사건에 대해서 확률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좀 더 확장하면은 그 통계 물리학에서 큰 거시적인 특성들을 파악하는데 개별적인, 아까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긴 하지만 개별적인 그 존재자로부터 전체적인 경향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뭐 이런 질문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엔트로피 얘기를 들으면서 단순하게 생각한 것은, 그럼 건축이라든지 왜 이 건물은 수많은 건축물들은 무너지지 않는지, 또는 새로운 창출된 새로운 가치들, 창작물들, 이런 것들은 왜 무너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최종적으로는 생명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런 질문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네. 그 물리학자들이 기억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은 다 할 텐데요. 죄송하지만 하나씩 해주시면 안 돼요? 네. 그럼 첫 번째 먼저 얘기할까요? 네. 그 첫 번째 질문하신 게 굉장히 아주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놀라운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이론적인 방법을 통해서 계산하는 건 개별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에요. 근데 실제 우리가 어떤 개별 사건이 관찰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떤 확률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저도 잘 아는 분야는 아닌데요. 통계학에서 최근에 베이시안 통계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지금 그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들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지금 우리가 관찰한 현실을 갖고 지금 그걸 정보로 해서 새로운 예측들을 계속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법들이에요. 근데 통계 물리학 쪽에서는 아직 그런 쪽에 베이시안을 이용한 그런 통계 물리학의 그런 베이시안이 직접적으로 넓게 적용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계 물리학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얘기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명확히 갖고 있지는 않아요. 통계 물리학에서 전통적인 이해는 만약에 어떤 개별 사건이 발견됐다면 그러면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그 어느 정도 선 이상이었다라는 정도밖에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이렇게 명확한 답변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좀 미안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도 정말 흥미로운데요. 지금 앞에서는 제가 엔트로피가 항상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여러분한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단순하고 과격하게 한 거예요. 조건들이 많아요.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라는 것에 대한 먼저 가장 큰 조건은 아까도 소개한 부분도 있어요. 일단 거시적인 시스템이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는 닫혀진 시스템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려있는 시스템, 즉 외부와 끊임없이 물질과 에너지와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이라면 엔트로피는 늘어날 필요가 없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방금 질문하실 때 마지막에 나왔던 생명체예요. 지금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오늘 제 강연을 듣고 조금이라도 조금 아는 게 느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뇌에서의 엔트로피는 사실 줄어들어요. 그럼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거랑 모순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닫혀진 시스템에서만 적용된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함께 생각한 전체 시스템의 엔트로피가 늘어난다는 것과 여러분 혼자의 엔트로피가 줄어든다는 것이 모순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생명체인데요. 그걸 이야기한 대표적인 물리학자가 슈레딩거 맞죠? 생명이란 무엇인가? 예. What is Life라는 책에서 슈레딩거가 제안한 흥미로운 개념이 음의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얘기를 해요. 네겐트로피라고 부르는데요. 생명체는 끊임없이 마이너스 엔트로피를 흡수한다는 뜻이에요. 그 대표적인 그 형태는 당연히 태양으로부터 제공되는 에너지의 형태인 거죠. 그래서 그런 생명체라면 스스로의 엔트로피를 외부에서의 어떤 다른 시스템으로의 네겐트로피를 갖고 와서 스스로의 엔트로피를 계속 줄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생명체는 엔트로피를 계속 줄여나가려고 노력하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건축물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는 이유도 아주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아까 제가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라고 했지만 아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그래서 조금 통계 물리학의 전문적인 내용이 돼서 조금 설명드리기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통계 물리학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은 엔트로피가 아니라 프리 에너지 혹은 자유 에너지라고 불리는 양이에요. 근데 자유 에너지는 에너지 파트가 있고 엔트로피 파트가 있는데요. 엔트로피 파트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즉 고정된 에너지를 생각하면 지금 제가 이렇게 적을 수가 없어서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좌변에 자유 에너지라고 적으시고요. 이퀄 우변에 에너지 빼기 엔트로피 그렇게 적었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럼 엔트로피가 늘어난다는 거는 엔트로피 앞에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 자유 에너지는 줄어들어요. 또 엔트로피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자유 에너지가 줄어요? 에너지가 줄어들면 자유 에너지가 줄어요. 그러면 사실 제가 이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있다가 놓잖아요. 얘가 떨어져요. 그게 떨어지는 이유는 사실 엔트로피는 변화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 물체가 여기 있는 상태하고 바닥에 있는 상태하고 엔트로피는 똑같아요. 그런데도 떨어지는 이유는 자유 에너지가 줄기 때문이에요. 즉 에너지가 줄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래된 건축물은 무너져요. 땅에 가까워지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드는 방향이 건물이 무너진 상태인 거예요. 근데 무너져서 완전히 조각조각 나뉘어서 막 흩어져 있다. 그러면 엔트로피도 늘어나죠. 그죠? 그래서 아무리 인류가 노력해서 만든 건축물이라도 정말 시간이 오래 지나면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도 줄어들어야 되니까 바닥에 누워 있어야 되고요. 그 건물을 구성했던 모든 구성 성분들이 다 흐트러져 있는 것도 엔트로피가 늘어나는 과정이라서 그 둘 모두가 자유 에너지를 줄이는 과정이에요. 결국 사람이 만든 오래된 건축물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무너진다는 거죠. 질문 하나 또 있지 않았어요? 네. 네, 그리고 사실 두 개가 더 있는데 양자역학은 그럼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에서 확률역학, 그러니까 확률을 얘기할 때 엔트로피를 다루는 통계 연력학에서는 기본적으로 비가역적인 예. 그런 시간을 상정하고 뉴턴 메카닉스에서는 돌아갈 수 있는 걸 상정하는데, 그럼 양자역학은 기본적으로 결정론을 버리고 확률론을 택했는데, 그럼 그것은 똑같이 연력학과 마찬가지로 비가역적인 시간을 상정하는 것인지. 지금 질문하는 분의 질문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데, 저기 미안하지만 지금 학생이에요? 네. 고등학생? 네, 고1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의 제가 대학원생 앞에서 수업을 할 때도 받기 어려운 질문들을, 아주 재밌는 질문들을 많이 해서 놀랐는데요. 양자역학은 확률론적이에요. 그런데 통계역학에서 이야기하는 확률론적이라는 것과 의미가 달라요. 양자역학에서의 확률론은 양자역학이 결정론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주장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김상욱 교수님의 양자역학 이제 강연 들으실 때 양자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방정식을 아마 보시게 될 거로 제가 예상하는데요. 그게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슈레딩거 방정식은 아무런 확률적인 게 없어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앞에서 뉴턴의 방정식은 x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설명하는 미분 방정식이잖아요. 그런데 x는 뭐 확률도 아니고, 그리고 그 뉴턴의 방정식에는 확률에 해당하는 항도 없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슈레딩거 방정식에 등장하는 x 같은 양은 결정론적으로 변해요. 근데 문제가 x 자체의 의미가 확률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확률을 알면 미래의 확률은 결정론적으로 계산해요. 슈레딩거 이퀘이션에서.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계산하는 게 x 같은 양이 아니라 확률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좀 이해를 하시기가 좀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김상욱 교수님 강연을 들으시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양자역학적인 확률은 그 통계역학적에서의 확률하고 많이 달라요. 그거를 모든 물리학자가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김상욱 교수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양자역학적인 확률은 객관적인 의미의 확률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있든 없든 그 시스템은 그걸 따라서 존재해요. 그런데 통계역학적인 확률은 주관적인 확률이라는 얘기도 해요. 뭐냐면 우리가 다 안다면 확률이 필요 없어요. 이 첫 번째 입자가 어디로 가고 그걸 고전역학 다 계산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확률이 필요 없어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다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고전역학적인 확률은 주관적이고 양자역학적인 확률은 객관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김상욱 교수님도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어쨌든 양자역학과 통계역학에서의 확률의 의미가 다르다는 걸 먼저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간 역전성에 대한 이야기도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요. 양자역학도 시간 t를 마이너스로 곧바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변해요. 근데 거기하고 동시에 그거를 컨주게이션이라고 할 걸요 아마. 그래서 거기 허수 단위가 있거든요. i를. 그거를 마이너스 i로 다시 바꾸면 또 똑같아요. 그래서 고전역학과 정확한 의미에서의 그 시간 역전성은 없지만 일종의 시간 역전성은 슈레딩거 방정식에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슈레딩거 방정식과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갖고 있는 시간 역전성이 통계역학에서는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은 고전역학과 양자역학하고 상관없이 그거는 둘 모두 다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양자역학적인 통계역학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슈레딩거 방정식을 계산하지 않아요. 그 반면에 아까 제가 보여드린 뭐 일종의 W 있잖아요. 경우의 숫자를 세는 것을 고전역학적인 방법으로 세지 말고 양자역학적인 방법으로 세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고 그 방법으로 세서 통계역학을 새로 만드는 거죠.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적인 방법으로 입자를 세는 가장 큰 차이는 양자역학에서는 두 입자가 다른지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거를 물리학자들이 전자는 머리카락이 없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머리카락이 있으면 요 전자는 머리카락이 빨간색, 요 전자는 머리카락이 노란색. 우리가 머리카락을 기준으로 전자를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자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요. 즉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개벼룩 문제 있잖아요. 에런 페스트의 벼룩 문제에서 첫 번째 벼룩이 왼쪽 강아지, 두 번째 벼룩이 오른쪽 강아지에 있는 거랑 바뀌어서 첫 번째 벼룩이 오른쪽 강아지, 두 번째 벼룩이 왼쪽 강아지에 있는 것이 우리가 따로 셌어요. 그래서 4분의 2여서 그 확률이 2분의 1이었잖아요. 양자역학에서는 왼쪽 전자가 그러니까 첫 번째 전자가 왼쪽 강아지에 있는 거랑 두 번째 전자가 왼쪽 강아지에 있는 거랑을 구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확률 자체를 다르게 계산해요. 예, 그런 방법에 기반해서 만드는 것이 양자역학적인 통계역학이에요. 예, 또 혹시 다른 질문 있나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교육계 쪽에서 요새 융합 교육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이렇게 융합 교육을 추진한다고 알고는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물리 쪽에서는 그러면은 지금 융합교육 관련해서 혹시라도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동향이 어떤지 혹시 물리학이시고 물리 과학교육 쪽이 아니신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아는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거를 요새 스팀 교육이라고 불러요.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 뭐 그렇게 쭉 붙여갖고 그렇게 스팀 교육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사실 말씀하신 부분이 특히 저처럼 과학 교육 쪽이 아닌 과학 분야에 있는 과학자들은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사실 죄송하지만 하고 있지 못해요. 한편 그 중고등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최근 그런 관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어떤 자문이라든가 학생들이 이런 연구를 하는데 그 도움을 좀 원하거나 그럴 때 그 약간의 죄송하지만 수동적인 그런 입장에서 도와드리는 역할들은 많은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지만 과학 분야에서 아직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는 못하다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많은 과학자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서 그런 요청이 오면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그 재밌는 연구들이 꽤 많아요. 뭐 제가 알고 있는 예들도 몇 개 있고요. 뭐 어떤 게 있었더라. 뭐 음악 같은 걸 이용을 해서 그분이 어떤 고등학생들이 한 연구인데요. 동요를 자동 작곡하는 뭐 그런 걸 한번 해본 적도 있고요. 그리고 뭐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저것. 근데 구체적인 사례들은 제가 알고는 있는데요. 큰 틀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정확한 얘기를 드리기에는 제가 그쪽 분야를 잘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근데 그래도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스팀에 과학이 반드시 포함돼서 같이 융합되면 그래도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그 주제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과학이란 분야를 억지로 막 그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주제가 발전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분야에서는 당연히 과학적인 방법이 그 주제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여지가 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봐야 된다는 거엔 동의하지 않고요. 하지만 많은 부분에선 과학적인 방법이 그게 100%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야하고 아울려서 부분 정도의 기여를 한다면 저는 도움이 될 여지는 많다고 봅니다. 네, 그 2강을 보고 나서 생각이 난 질문들인데요. 2강에서 이제 복잡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시고 그다음 사회 연결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복잡계에서 하신 말씀들은 이제 통계역학에서의 논리와 이어지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뒤에 사회 연결망의 연구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수백 명 단위, 그 수천 명 단위였잖아요. 이거는 오히려 그 현재 기술 중에는 나노 테크놀로지와 같은, 네, 그러니까 원자 수백 개 단위 연구들과 이어지는 게 아닌지, 그러니까 이런 수백 명 단위에서도 역학적인 논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앞에서 제가 통계역학이 정확하게
그 정교하고 100% 정확하게 적용되는 케이스는 입자의 숫자가 무한대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고 약간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은 시스템도 당연히 연구의 대상이 되죠. 특히 무한대가 될 때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건 이론적인 계산은 정확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뭐 다들 동의하시겠지만 현실에서는 무한대 크기가 무한대인 시스템은 없잖아요. 현실에서는 어떤 식으로 통계 물리학자들이 연구하는 걸 선호하냐면 그 시스템의 크기를 뭐 100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면 시스템의 크기를 체계적으로 늘려가요. 100일 때는 이렇고 200일 때는 어떻고 1000일 때는 어떻고 그렇게 시스템 사이즈를 그 체계적으로 늘려가면서 그렇다면 시스템이 크기가 무한대가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유추하는 식으로 연구들을 주로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시스템 사이즈가 작다고 해서 통계 물리학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오해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나노 물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시스템을 구성하는 입자의 숫자를 갖고 그 구별한다기보다는 그 나노 물리학에서 연구하는 대상이 갖고 있는 길이의 스케일이 나노미터라는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라서 약간 좀 다른 얘기 같긴 해요. 예, 혹시 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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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일이 있는 경우에 가장 뭐 대표적인 사례라 스케일 예. 프리와 스케일 네트워크의 가장 큰 차이가 어떤 건지. 예. 그 스케일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은 사실 수학적으로는 엄밀하게 정의할 수 있는 거긴 해요. 그런데 그 정의를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이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릴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원하시면 설명드릴 수 있어요. 스케일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x의 스케일 트랜스폼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x를 a 곱하기 x로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y도 b 곱하기 y로 바꿔요. y는 fx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적당한 b를 택하면 원래 함수랑 똑같이 할 수 있느냐를 묻는 게 스케일 인베리언스예요.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해보면 y는 fx라는 일반적인 함수꼴 중에 방금 말씀드린 스케일 트랜스폼을 했을 때 변화가 없는 함수는 몇 함수밖에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몇 함수, 그럼 사람들이 다 척도 없는 함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사실은 그 정확하게 지금 이해를 다 하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수학적으로는 엄밀하게 정의된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척도가 없다는 게 이제 몇 함수다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라는 거는 제가 설명드릴 수 있고요. 몇 함수가 그러면 스케일이 있는 몇 함수가 아닌 다른 모든 함수에 비해서 다른 점이 뭔지를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특히 확률 분포가 몇 함수 꼴을 갖는다는 것의 의미는 이게 확률 분포가 이 꼬리 부분이 예를 들어 몇 함수 꼴이다. 그러면 x분의 1처럼 줄어드는 거예요. 그 반면에 그게 그 가우스 정규 분포 같이 그 어떤 지수 함수 꼴이다. 그러면은 지수 함수 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처럼 줄어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수학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긴 한데요. 그 두 개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계산해 보시면 몇 함수는 무진장 천천히 줄어드는 것에 해당해요. 그다음에 지수 함수는 무진장 빨리 줄어들어요. 확률 분포가.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몇 함수 분포를 갖고 있는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라면 이쪽에 x에 해당하는 것이 친구 숫자예요. 친구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도 존재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번역하면 되는 거예요. x분의 1꼴로 천천히 줄어들기 때문에 확률 분포가 이쪽을 아무리 가도 x가 친구가 10,000명이어도 10,000분의 1이 있는 거고요. 친구가 x가 100만이 돼도 100만분의 1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수함수 같은 것을 익숙하신 분들은 금방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익스포넨셜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x가 10만 돼도 계산기 눌러보시면 그냥 열심히 눌러서 이퀄 누르면 0으로 나와요. 없어요. 그 확률이 거의. 그래서 지수함수냐 아니면은 그 확률 지수함수적인 꼬리를 갖고 있는 네트워크하고 스케일이 없는 척도가 없는 꼬리를 갖고 있는 그 네트워크랑 비교하면 친구 숫자가 많은 쪽이 몇 함수인 경우에는 가능하고요. 지수함수인 경우에 그런 사람 절대로 없어요. 그게 이제 그 네트워크에 대한 얘기고요. 확률 분포로는 더 익숙한 예들도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정규 확률 분포를 갖고 있는 게 여러분의 키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키가 평균 우리나라가 170 몇이잖아요. 여러분보다 키가 2배인 사람 본 적 있어요? 키가 3m 넘는 사람 한 번도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인류 역사상 한 명도 없었어요. 그 뜻이 뭐냐면 키의 분포의 확률 분포를 그리면 평균에서 2배만 돼도 확률값이 거의 0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우리나라 그런데 소득의 분표는 몇 함수꼴이에요.
여러분 1년 연봉 있잖아요. 여러분 연봉 2배인 사람 있어요? 있죠. 10배인 사람 있죠. 1000배인 사람 있죠. 10,000배인 사람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소득의 분포는 확률 분포 함수가 지수 함수가 아니라 몇 함수꼴이에요. 그래서 엄청 천천히 줄어들어서 여러분 1년 연봉에 수천 배 되는 사람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두 확률 분포가 다른 것을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유예요. 하지만 다시 정리하자면 원래 스케일 프리 혹은 척도 없다라는 것의 뜻은 수학적으로는 엄밀하게 정의가 되는 영역이긴 해요. 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그러면 예. 엔트로피 배울 때 S는 K 곱하기 로그 W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벼룩 문제에서는 왼쪽인가 오른쪽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W를 계산했는데 일반적인 입자에 있는 개에서는 어떻게 W를 계산을 해요? 그 상당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 W가 얼마다라는 걸 할 때도 아까 벼룩 문제에서도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W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입자 시스템에서도 주어진 조건이 먼저 있어요. 예를 들어 에너지가 일정하다. 에너지 값이 얼마다. 그러면 W가 얼마냐. 혹은 입자의 숫자가 딱 정해져 있을 때 그 W가 얼마냐라는 식으로 주어진 조건 안에서 W를 계산하는 게 표준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물리학자들이 많이 하는 계산에서는 에너지를 고정하고 W를 계산하는 게 표준적인 방법이긴 해요. 그 방법을 통해서 굉장히 정교한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그 시스템의 연력학적인 성질을 이런 볼츠만의 엔트로피 표현만 갖고 다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대학교 가서 배우셔야 되고요. 어쨌든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W를 계산할 때 주어진 조건에서 계산해요. 지금 아까 그 W가 달라질 때도 이 주어진 조건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모든 벼룩이 다 왼쪽 강아지에 있을 때, 벼룩이 똑같은 동수로 있을 때라고 그게 주어진 조건이에요. 그 각각의 조건에 대해서 W가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을 자세하게 안 드렸는데 아까 우유보다 컵 깨지는 걸 생각해봐요. 유리컵이 있고요. 제가 집어던지면 산산조각이 나잖아요. 그때 산산조각이 난 상태라는 거시적인 상태에 해당하는 W를 계산할 때는 조각이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랑 여기에 컵 손잡이가 떨어져 있고 여기에 컵 바닥이 조각나서 떨어져 있는 경우에 그것도 흩어져 있다고 우리가 얘기하고 요 두 개를 싹 바꿔서 컵 손잡이가 이번에 여기 떨어져 있고 컵 바닥은 여기에 깨져 있는 것도 우리가 흩어져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때는 W가 커요. 그런데 컵이 예쁜 모양으로 있을 때는 컵 손잡이랑 컵 바닥을 바꿔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W가 작아요. 그래서 W가 큰 쪽의 변화가 시간이 진행하는 방향이고 그게 우리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는 것을 W의 입장에서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아까 제가 그 쏟아놓은 우유 쏟은 거 놓고 울지 마라라는 얘기할 때 잠깐 드리려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예, 그럼 더 다른 질문 없으시면 제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